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법 왜곡죄에 이어서 4심제 논란을 빚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법률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법 3법의 마지막 관문인 대법관 증언법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내일 저녁 늦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 소원제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의장석을 포위했습니다. 사법 파괴, 독재 완성이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까지 동원해 20분 넘게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수 야당의 수적 열세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확정 판결에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는 사실상 사심제라는 법조계와 야권의 반발에도 법안 처리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도 공권력 일종인 만큼 내부 통제 장치를 두는 게 당연하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자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건 결국 힘있고 돈 많이 들 뿐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여야의 다음 전선은 이제 대법관 증언법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건데 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독재를 외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들조차 양심의 자유를 탄압받게 되는 나라. 이 땅의 법률은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언법이 내일 통과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됩니다. 국민투표법과 행정통합법도 여야 이견이 커서 필리버스터 전국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서 이 대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과 헌법재판권을 분리해왔습니다. 즉 대법원 등 법원이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는 개별 사건이 아닌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르게 부여했고 이 때문에 대법원과 헌재 모두 최고 사법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확정 판결이라도 헌재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재판소원 심판은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판이 아닌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또 실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판결을 내렸던 법원은 헌재의 판단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헌재는 법원이 했던 사실 확정이나 법률 해석이 아닌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 해석만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소원 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제도 시행을 대비해온 헌재는 표결 당일에도 실무 작업을 위한 회의를 이어간 거로 전해집니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소원법 통과로 재판의 단계가 3심에서 사실상 4심으로 늘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기우에 불과한 건지 안동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소송 지옥에 대한 우려는 재판소원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법원에 오가는 횟수가 늘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지출하며 시간적, 물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소자가 소송 지연 수단으로 재판소원을 악용하게 되는 경우 분쟁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처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는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기우로 치부하기만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매년 약 2,500건 수준입니다. 대법원에는 1년에 5만 건이 접수되는데 이 가운데 10%만 재판소원을 제기한다 해도 현재 사건은 3배가 됩니다. 헌법 개정이 없다면 당장은 헌법재판관 9명이 이를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생각은 다릅니다. 초기에는 사건 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해외 사례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재판소원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장은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기관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없어 서로 사건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등 실무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법안은 통과했지만 현장에서 절차와 실무상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전격적으로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소원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던 오전,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물러나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사건 주심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처장에 임명된 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거센 호화를 맞아왔습니다. 국회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행정처장이 공세의 한복판에 위치한 상황에 법안 통과도 강행되면서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박 처장은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꾸준히 우려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개편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추진 이후 사법부 내에서 실제 행동으로 항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개혁 3법에 우려를 표해온 사법부가 향후 어떤 추가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정치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어제부터 조사를 받은 김병기 의원이 이틀째 경찰에 출석해서 12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오늘도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 오늘도 상당히 길어지는군요. 네, 정치헌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 광역사단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째 경찰에 나온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는데 추후 입장 발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자리를 갖다가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잘 듣겠습니다. 오늘은 김 의원 본인 그리고 아내와 관련된 의혹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조사에 14시간이 걸렸고 오늘도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틀 동안 모두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김병기 의원이 받는 의혹들이 참 많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경찰은 어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위주로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진술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조사 과정에 반영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는데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13가지에 달합니다. 우선 공천헌금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의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가 그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 구속심사 일정이 잡힌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달 넘게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에 대한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집단 입당이 벌어진 시기로 의심되는 건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재작년 22대 총선 경선입니다. 합수본은 당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이 진행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2차례 기각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후 신천지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신천지 측은 어떠한 정당에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사와 함께 당원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 업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당원 명단을 확보한 뒤 교인 집단 가입 명단으로 의심되는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최근 돈봉투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는 3년 만에 복당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비전을 볼 때 27년 동안 당을 지킨 우 전 수석이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을 지탱해온 우상호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첫 타자로 강원지사를 발표해 우 전 수석을 띄우는 동시에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강원 민심에 하루라도 빨리 구애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김진태 지사를 윤석열 키즈라고 콕 찍어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는 강원도 출신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근 돈봉투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도 결정했습니다. 약 3년 만에 복귀한 송 전 대표는 30년을 함께 해온 당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건 기쁨이자 더 큰 책임이라며 복당이라는 말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헌 당규상 탈당 전력이 있으면 경선 때 25%의 감산 불이익을 받지만 송 전 대표는 당의 요청을 받아 복당한 형식을 취하면서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대통령 지역구 상징성이 있는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오영훈 제주지사는 재선 도전이 가시밭길이 됐습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선 득표의 20% 감산이란 불이익을 안게 된 겁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오 지사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는데 민주당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 친소관계에 의해서 평가될 정도로 그렇게 허접한 평가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상호와 송영길, 86 운동권 세대의 맏형들이 당 중심으로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선거 전략과 당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겠다며 6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도 대구를 찾아서 표심을 공략했는데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내홍에 늪에 빠진 사이 대구 민심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흘째 대구 일정을 진행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보수 민심의 가늠자로 꼽히는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지지자의 환호, 반대 세력의 배신자 구호가 공존하는 가운데 골목골목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 윤어게인 당권파와 분리돼야 하고 그 출발은 대구여야 한다고 장동혁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저를 제명까지 했겠습니까?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맙시다. 이제는 정면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대구 등 2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두고는 정치공학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나서서 정면으로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그냥 눈만 멀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친한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일부 당권파 으름장에도 대거 동행하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도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TK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명 한 명을 거론 TK 통합의 찬반을 명확히 밝히라 압박하며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다.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당 지지율 10% 진입으로 멘붕이 온 것은 알겠는데 양심은 좀 갖고 삽시다.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십시오. 지역 현안 예산 지원도 약속하며 여당 프리미엄을 부각하고 이젠 민주당에도 기회를 달라 호소했습니다. 보수 민심이 출렁이는 사이 민주당이 대구행을 선택한 건 단순한 의연이 아닌 정면 승부도 노려보겠다는 적극적인 선거 전략입니다. 당 안팎에서 전방위 위기가 몰아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묵묵부답 침묵을 지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부동산 거래 매물로 전격 등록했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에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지난 1998년부터 소유해오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부동산 매물로 전격 내놨습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거라고 밝힌 당일에 자신의 집을 내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매매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년 실거래가나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등록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 돌아갈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보여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임기 이후 집을 다시 사는 게 더 이익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것 같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판 돈으로 상장 지수 펀드, ETF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며 살고 있지도 않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시세 차익을 노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구글이 20년 가까이 요구해온 일대 5천 고정밀 지도에 대해 정부가 결국 조건을 달고 반출을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기업에 개방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쟁점이었던 서버 문제는 구글이 국내 제휴 기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는데 향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구글이 요구해온 1대 5천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6년 구글이 처음 문을 두드린 이후 약 20년 만입니다. 이 지도는 50m 간격의 지형을 1cm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정밀 데이터로 이 같은 고정밀 지도가 해외 기업 손에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서버 문제는 국내 제휴 기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시설 위치를 가리는 작업 등을 국내의 구글 제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에서 하는 조건입니다. 이 반출 범위도 내비게이션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로 제한했습니다. 20년 만에 정부가 전격 입장을 바꾼 건 최근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력하게 몰아붙인 만큼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거란 해석입니다. 구글과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즉각 정부 발표에 대해 기뻐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 산업계에서는 지도 반출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우려하며 국내 산업 보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SUV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약물에 취해 10km 이상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는데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하얀 외투로 상반신과 얼굴을 똘똘 감쌌습니다. 휠체어까지 탄 피의자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입니다.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겁니다. 고개를 숙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약물운전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위반 투약한 거 맞나요? A씨는 지난 25일 저녁 8시 40분쯤 약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SUV를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난간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추락한 차량은 아래 강변북로를 다니던 벤츠 승용차를 덮쳤고 A씨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파편에 맞은 다른 차량 2대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시내를 10km 이상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더 아찔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던 겁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채 운전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현장에서 확보한 약물의 성분을 분석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 그중에서도 상징성이 큰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리고 보수의 재건을 강조했는데요.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를 제명까지 했겠습니까?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정면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겨달라 이러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그냥 눈만 멀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자, 사흘째 대구 일정 중에서 오늘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과연 사흘째 서문시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그것도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상 이제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에 대해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수의 노선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건 일종의 지금 장동혁 쇼크가 이 국민의힘에 현존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지율 추이를 봐도 그렇고 아니면 당내 우려 수준도 그렇고 이게 더 이상은 장동혁 대표를 두고 볼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선거는 고사하고 그 뒤에 보수의 노선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너도 나도 이제 대안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죠. 개혁신당은 개혁신당대로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명까지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온몸으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를 쉬어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승부를 보겠다. 예. 다만 지금 출마지를 확고하게 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전국 순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대구 갔다가 다음 주엔 부산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대구에 갈 거냐 PK에 갈 거냐 이런 그 예측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가능성의 폭을 최대한 넓혀놓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전국 순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첫 방문지를 이제 대구로 정한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나서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오늘 메시지는 사실상 일종의 대구 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6월 3일에 있을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공학이나 출마 시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위험을 감수하는 행보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3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보수 내부에서 노선이 정리되고 있지 못하고 특히나 보수 일당인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노선과 절연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획되어 있으면서 특히 중도층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령 본인이 일정한 정치적 손해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노선, 윤어게인 노선과는 단호히 절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걸고 본인이 거기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특히 이 윤어게인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는 노선입니다. 반헌법적이고 사실에 벗어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계엄을 하는 것이 경고성이고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회를 정지시킬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이고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복권돼야 하고 이런 것을 주장해 온 것이 윤어게인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법원 판결로서 이제 그런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것은 끊어내고 올바른 보수의 길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보수의 심장이라고 오랫동안 평가받아온 대구, 그것도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서문시장에서 그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본인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그 화면으로만 봐도 정말 인파라는 얘기가 맞고 또 운집한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이 정말 한 보름여 전 지난 11일이었죠. 그때 좀 한산했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서문시장 방문할 때랑은 조금 이제 달랐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한 전 대표가 최근에 보면 일종의 팬미팅처럼 사실은 토크 콘서트도 열었고 그때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만큼 팬덤이 어찌됐든 형성이 되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 대구 현장에도 사실 각지에서 모여든 팬분들이 지지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때와 분위기가 다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당연한 게 지금 보면 정당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견고했던 TK 지역에서 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결국에 이 한 전 대표가 최근에 제명을 당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현재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 입장이 최근에 이 국민의힘 지지도가 빠지고 있는 상황, 그것도 TK에서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다면 예. 장동혁 대표보다는 당연히 어느 정도 환영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잡힌 것 중에 이제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보였죠. 배현진 의원뿐만이 아니라 박정훈 의원, 우재준 최고위원, 뭐 정성구 의원 해가지고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예. 서문시장 같은 곳에 가서 많은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국회의원을 따라서 많은 지지자들이 오셔서 물건도 사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장사가 잘 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금 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윤리위에 징계 청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언컨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더 많은 정치인들이 왜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런 비슷한 그림이나 장면을 만들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주지 못하는가? 단 하루라도 저런 그림을 만들어서 대구 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 보내주셨던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되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금 현재와 같은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반복되고 있는 윤리위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파들에 대해서는 계속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윤리위에 보내고 거기에서 제명하거나 탈당 권고하거나 당원권 정지로 당직을 박탈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여론조사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는 정말 6.3 지방선거를 내일이면 9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숙청을 위한 윤리위 정치는 그만두어야 한다. 이것이 아마 민심의 현주소가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한 전 대표의 대구 행보를 두고 이제 견제도 이제 상당히 이제 거센데 어제는 이제 백의종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오늘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한동훈 씨 대구에 당신이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책임이 한 전 대표에게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배신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핵심적인 정서는 결국 이 모든 상황, 이 보수가 굉장히 지리멸렬해지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 뒤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있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하게 만든 것에는 한동훈 당신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일종의 한동훈 책임론 정서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지향해왔고 그리고 뭐 사실 장동혁 대표와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좀 같이 가져가는 그런 행보들을 좀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발언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층의 정서와 지금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사실은 비슷한 그 부분들을 공유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준숙 그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사실은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이 대구 만만치 않다, 한 전 대표에게. 그러니까 대구에서 국민의힘의 지금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시선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동훈 당신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그 바닥의 민심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오히려 대구보다 부산이 좀 더 승산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걸 보면 아마 그런 지지층의 분화라든지 어떤 그 전통 지지층에 있는 핵심적인 정서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발언들을 아마 한동훈 전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강경하게 할 것이다. 그게 아마 계속 강하게 맞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이 이야기, 한동훈이 설 자리는 없다 대구에. 이게 꼭 그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만약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공천을 받는다면 지금 대구에 진짜 자리가 안 나는 거잖아요. 보궐선거 지역구가 어디가 될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표한 메시지는 단순히 선거공학적인 차원이 아니다. 보수 전체의 노선에 관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를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헌법 사실 상식에 입각한 정치를 한다면은 굉장히 보수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윤어게인 노선의 속성, 그 반사실적인 속성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총선을 지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로 하여금 명품 가방에 대해서 사과하지 못하게 한 게 한동훈 전 대표인가요? 그다음에 총선이 석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했나요?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총선을 코앞에 두고 호주 대사로 보내고 출국시킨 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가요? 기자들 앞에서 회칼 발언을 했던 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까? 마지막으로 총선이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의대 담화를 하면서 절대 국민 앞에 물러서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까? 이 5가지 중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메시지가 반사실적인 속성을 그대로 띠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진숙 위원장도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날 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구에 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시장에 와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오늘 하루는 내가 양해해 주겠다라고 했더라면 훨씬 더 훌륭한 정치인의 풍모를 보여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대구에 한동훈 전 대표만 간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갔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TK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들에게 정문 일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대구에 내려가리라고는 예상 못했었는데 어쨌든 갔고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TK 행정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책임을 국민의힘한테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까? 뭐 우왕좌왕을 넘어서 자중질환을 했죠.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은 그 행정통합특별법 그리고 특히 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입장이었고 행안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거 졸속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했고 근데 본인들이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나온 겁니다. 아니 이거 왜 찬성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파가 심지어 이 대구 경북 통합을 두고 갈렸습니다. 본인들끼리 그래서 찬반 투표하고 뭐 얘기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법안 처리까지도 미뤄달라라고 민주당이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TK 행정통합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던 상황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특히 이 TK 뭐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볼 법도 한데 사실 그 반대의 이유가 근거가 저는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명분은 졸속이다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행정통합이라는 하나의 성과를 거두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보고자 어깃장을 놓았던 게 아니겠는가. 결국 지역 주민들의 삶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지방 소멸 문제라던가 격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응하는 생산적인 논쟁은 하나도 없었고 처음에 오로지 발목 잡기로 대응하다가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오니 여기에 대해 입장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만 봐도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얼마나 제대로 된 일처리를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이제 대구에 간 시기가 뭐 다른 건 아니더라도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여론조사들,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동률로 나오는 뭐 그런 수치도 있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민주당의 대구행은? 바로 이런 질문과 프레임을 의도하고 정청래 대표가 대구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민주당이 안심할 만하고 많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관해서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따져볼 문제고, 그다음에 앞서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만 반론을 드리면 행정통합에 관한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전 충남 통합만 해도 2024년에는 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선제적으로 통합에 관한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충북이나 세종을 뺀 통합은 반쪽 통합이라는 취지로 반대 입장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5일부터 광역 통합에 관해서 언급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일관성 부재는 사실은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문제는 지금 최종적으로 무산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겠다고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어쨌든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가장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방향만큼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TK 통합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졌고,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구 시민들한테, 경북 시민들한테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 빌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조금 뭐가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통과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책임을 민주당한테 떠넘기는 게 우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이 행정통합 관련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을 해달라. 라고 이제 남의 당 당론을 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선 혼란을 봤을 때 오히려 묻고 싶은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럼 먼저 당론을 정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민주당에게 당론을 이렇게 정해달라, 그것을 천명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민주당은 앞서서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서 이미 3건을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제동을 걸고 반대를 해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천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대전 충남 통합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먼저 얘기를 했었죠. 야당에서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얘기를 했고 이거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얘기를 이제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막상 저희가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안자들조차도 사실은 입장이 바뀌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국민의힘이 진짜 청개구리 정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그래픽 잠깐만 더 보면은, 잠깐 보자면 대구 경북 지역 이제 정당 지지도 한번 더 보면은요. MBS 조사가 이제 하루 전에 28대 28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같게 나왔고 수치가 이제 같았고요. 갤럽 조사가 민주당이 25, 국민의힘이 36. 여기는 이제 그 오차범위 밖으로 이제 벌어지면서 국민의힘이 뭐 그동안처럼 이제 앞서는 것처럼 나왔는데, 이게 과연 실제로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게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대구 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남은 95일간 국민의힘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을 보면 지금 공통적으로 NBS 조사나 갤럽 조사나 대구 경북에서 무당층이 일당이거나 일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조차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어게인 노선과 단절하지 못하고 1년 3개월을 끌어오면서 중도층과 중도보수가 대구 경북에서도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남은 95일간 이런 노선을 고수하고 간다면은 대구에서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대구 경북 중진 의원들을 포함해서 대구 경북의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위기의식을 갖고 당의 노선을 변화시키고자 치열하게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뜨거운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있다면 오늘 서문시장에 모인 인파를 보니까 대구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동훈 전 대표를 보고 모인 인파가 전부 다 대구 시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동선을 분리시켜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난 팻말을 든 분들은 길 건너에 있겠죠. 그분들이 모여있는 숫자를 보니까 제가 여러 방송사들의 영상을 비교해봤는데 공통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인파보다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는 비상계엄에 관해서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보수의 새로운 노선으로 가야 된다는 분들이 대구에서도 상식적인 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소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노선을 계속 고집한다면은 대구 경북에서도 회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구가 확실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이제 떠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도 이제 뭐 오늘 토론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태도가 이제 반영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세보다도 낮게 내놨다고 그러더군요, 청와대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보다 이제 최근에 실거래가보다 낮게 내놓았다라는 네. 것이고, 대통령의 의지가 좀 엿보이는 대목이죠. 사실 대통령의 이 주택은 이번에 이제 팔게 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의 실거주 목적이고 이제 몇십 년 동안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퇴임한 뒤에는 이제 관저를 나와서 본인이 살던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노후에도 살 집으로 가지고 있었던 실거주 목적의 단 한 채였는데 이것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뭐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 시각들과 비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애착이 많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의 총 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공격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만인의 모범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당한 공격은 좀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장동혁 대표께 좀 묻고 싶습니다. 6채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 장동혁 대표 그 다주택자 아니냐라고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 팔면 그때 팔겠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럼 이제 진짜 본인은 파실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와서 또 말씀을 바꾸실 건지, 혹은 또 대통령을 마치 투기꾼처럼 몰아갈 것인지, 지금 일각에서 뭐 시세 차익 얘기도 하는데, 사실 24년 전에 산,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해왔던 집에 대해서 투기꾼 프레임은 저는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송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투기꾼 프레임을 씌운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아서 본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께 더 소구력 있게 전달되도록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 3번 정도 공개적으로 촉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집을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단 자체는 평가합니다.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비록 전직이지만 제1야당 대변인이었는데 이거 평가하기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점은 인정하는데 다만 대통령이 집을 팔아서 시장에 주는 효과는 단기적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집도 재화예요, 엄연히. 그래서 수요 공급의 법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129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그 공급 대책의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8월 4일에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과 매우 겹치는 내용이고 5년 반 동안 실행되지 못했던 것을 재탕삼탕한 것이다라는 부분 이미 우리 언론에서 다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민간 공급을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집을 팔기로 결단했던 것도 궁극적으로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다시 때가 되면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그때는 어떤 카드를 써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주는 그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20번 넘게 그 X, 그러니까 트위터에 메시지를 쓰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주 일관된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월 9일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이거 종료할 거다. 이번엔 진짜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악마화하는 거냐라는 말 외에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강남 3구와 용산의 집값이 꺾이고 있다. 라는 얘기들.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심리가 좀 변화하고 있고 뭐 이른바 머니무브,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이제 투자를 했던 그런 흐름들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고 대통령이 공약했던 코스피 5,000을 넘어서서 6,300까지 뚫었던 최근의 상황을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하는구나. 심지어 대통령 왜 집 안 파냐라고 계속 야당이 또 그걸로도 공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이 말한 건 지킨다라는 것을 시장에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이건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집값은 명비어천가를 부른다고 해서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대단히 경로 의존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다, 빨리 팔아라 이렇게 정부가 압박하는 것 2017년에 익숙하게 봤던 풍경입니다. 2017년 8월 3일에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이 다주택자들에게 2018년 4월까지 집팔 기회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2020년까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리고 주택 소유자 중에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까지 계속 오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했던 정책이고요.
강남 3구에서 지금 한 주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해서 굉장히 호들갑들을 떠는데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KB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보나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기준으로 보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그동안 52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랬는데 특정 지역에서 한 주 일시적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자화자찬할 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것이 사실 그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상당히 좀 높게 나왔는데 거기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이 부동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이제 90일 남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 악마화한다라고 국민의힘이 백날 공격을 해도 그 프레임이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뭐 무조건 성역처럼 감싸야 되느냐, 혹은 그와 관련한 세제 뭐 여러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라는 대통령의 그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는 거죠. 이 부동산을 투기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어가고 혹은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교란되고 평범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냥 부동산 시장은 욕망의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이것을 내버려 둬야 된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무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깨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한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정부의 방침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5천도 사실 5천을 넘어서 지금 6천까지 넘은 상황이라 이 부동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짚어보면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그 X, 옛 트위터 SNS 메시지 중에 보면은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의 함의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투기용 1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비거주 1주택자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에게 매각이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결국 일시적으로 인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한시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1년이 될지 1년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그 트렌드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그 1주택자는 지금이 팔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팔면은 무주택자가 되어서 주택시장에서 풋옵션을 쥐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게 됩니다. 양도세가 절감돼서 거래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일시적인 양도세 감면이 끝나면은 다시 매물 잠김이 되고 상급기 갈아타기로 인해서 소진된 매물들은 이제 시장에 안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 공급 대책이 없으면은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대책을 잘 설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부동산 정책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듣고 보면 또 이제 송 대변인 말씀이 또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끝까지 한번 부동산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하며 실적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영어로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First, I want to apologize again for the concern and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말 서면으로 미흡했던 초기 대응을 사과한 적은 있지만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장은 고객이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Our customers are the only reason we exist, and earning their trust is something we strive to do every single day.
이 같은 공개 사과 배경에는 악화된 4분기 실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쿠팡 매출은 약 12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약 115억 원으로 97%나 급감했습니다. 단기 순손익도 2,600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쿠팡 실적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 원으로 1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6,790억 원으로 3년 연속 6천억 원대를 지켰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분기 매출 성장률과 활성 고객 수, 와우 멤버십, 그리고 12월 이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실적에서는 성장률 영향이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파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라 극적인 실적 반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국민들이다 보니까는 이 영어로 좀 사과하기보다는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어 영상으로 좀 더 진실감 있게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은 김범석 의장이 육성 공개 사과라는 이례적인 행보에 나섰지만 국면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관련해 검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를 요구해온 두 번째 사망자 유가족 측은 반드시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20대 여성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규정된 3가지 요건을 판단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핍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도 따집니다.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의 의사도 중요 고려사항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남성의 경우 유가족 반대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두 번째 사망자의 유가족이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환영한다면서 반드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알려져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속히 공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개최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최초 범행으로 보고 있는 지난해 12월 이전에도 피의자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피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로 함께 있던 남성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방배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한 여성이 119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번호로 접수된 신고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소방대원이 누가 다친 건지를 묻자 김 씨로 추정되는 신고자는 다친 건 아니라고 답하며 연인 관계인 남성과 음식점에 왔는데 이 남성이 화이트 와인을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신고 접수 후 약 10분 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0대 남성은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은 동공이 바늘처럼 작아지는 동공 축동이 관찰되며 남성의 말투가 어눌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쓰러진 남성이 보인 모습은 수면제나 진정제 계열의 약물 중독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한 걸로 봤습니다. 네, 약물 과용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통증에는 반응이 있지만 반응도 떨어지고 좀 멍해지고. 경찰이 김 씨의 최초 범행으로 보고 있는 지난해 12월 사건보다 2달 앞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수유동 노래방에서 30대 남성이 쓰러졌던 사건도 김 씨의 추가 범행인지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 중입니다.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는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수사당국이 김 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정확한 동기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국민연금이 금융투자로 지난해 231조 원이 넘는 사상 최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불장인 국내 주식 수익률이 82%에 달해 전체 기금 수익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연속 120조 원을 웃도는 투자 수익을 낸 국민연금이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래 처음으로 지난 한 해 수익금이 200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은 무려 231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연금 지급액 49조 7천억 원의 4.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기금 적립금은 1,458조 원으로 1년 만에 245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만 969조 원을 넘어 올해 1,0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도 18.8%로 2024년보다 3.8%포인트 급증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였던 국내 주식 수익률이 82.4%로 유례 없는 반전을 이뤘습니다. AI와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강세와 시장 친화적 정부 정책이 쌍끌이한 결과입니다. 해외 주식 수익률도 19.7%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 투자 등 모든 자산에서 수익이나 누적 수익률 역시 8%를 넘었습니다. 노르웨이와 일본, 미국 등 해외 연기금에 견주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좀 더 늦춰지게 됐지만 화려한 결실에 취해 연금 개혁 논의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경계심도 함께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 새만금에 9조 원을 들여 첨단 산업시설을 만들기로 한 현대차 그룹에 더 큰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다른 기업들의 지역 진출도 독려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의 전환점으로 주목받는 현대차 그룹과 정부,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 협약식.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북으로 내려와 힘을 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인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려면 지역에서 먹고 살 길이 생겨야 한다며 기업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어렵지만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지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지역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건데 현대차 그룹도 호응했습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9조 원을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차세대 산업 패러다임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전환의 중추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축구장 157개에 달하는 112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AI 수소시티 등을 짓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16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7만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현대차 측 분석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지역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과 광역교통체계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으로 원활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격려한 건 다른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22년 대선 전부터 2024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사를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법 왜곡죄와 TK 통합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국회는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검경 합수본 진입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버스터에 집중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을 급히 당사로 소집했습니다. 율사 출신 의원들과 변호인단이 압수수색 영장 정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다급하게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제부터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은 사법학의 3법 강행을 물타기하기 위한 무리수라면서 제1야당 표적수사라고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자당 몫의 방미통일 위원 추천안이 부결된 것과 법 왜곡죄 등을 단독 처리한 걸 엮어 독재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으로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무슨 독재를 말하느냐, 억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사과조차 할 수 없는 갈팡질팡한 당내 사정, 멘붕이 온 것은 알겠는데 양심은 좀 갖고 삽시다. 방미통일 위원 추천안 부결을 놓고도 본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놓고 남 탓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암초에 부딪힌 대구 경북 통합법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부터 취소하라고 응수한 상태입니다. 현안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의 마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이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한국 ETF를 대거 사들이는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한국예탁결전에 따르면요,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8,586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27억 원 매수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디렉시온 데일리 MSCI 사우스코리아 불 3X 쉐어즈 ETF였고요. 또 다른 한국 대표 ETF인 이 iShares MSCI 한국 ETF는 총 5,133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734억 원이 몰렸습니다. 자, 이 3배 레버리지 ETF는요, MSCI 코리아 지수를 하루 수익률 기준 3배로 추종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주 흐름에 베팅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가 27% 넘게 올랐는데 해당 3배 ETF는요, 99% 넘게 급등했습니다. 높은 수익을 노린 개인 자금이 미국 상장 레버리지 상품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에선 3배 레버리지 ETF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미국 시장을 우회로로 택한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 결제 대금은요, 지난해 10월 870억 달러에서 이달 465억 달러로 47% 감소한 반면 국내 증시 개인 거래 대금은 48%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오른 시장을 확인한 뒤 자금이 유입되는 추경 매수 성향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합니다. 국내 증시 화랑 속 개인 투자자들의 글로벌 우회 투자 전략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다만 높은 수익률 뒤에는 그만큼 큰 변동성도 따르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한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낡고 유행 지난 명품 가방을 리폼해서 사용하는 분들 있으시죠? 루이비통이 리폼 제품을 만들던 우리나라 수선업자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에서 10년 넘게 리폼업체를 운영하는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로고를 유지한 채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며 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자, 그럼 방송에 나와서 직접 리폼 제품을 선보이던 연예인들도 고소를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죠. 자,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리폼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도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수선업자 이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번 사건은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왜곡죄에 이어서 사심제 논란을 빚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법률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법 3법의 마지막 관문인 대법관 증언법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내일 저녁 늦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소원제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의장석을 포위했습니다. 사법 파괴, 독재 완성이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까지 동원해 20분 넘게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수 야당의 수적 열세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확정 판결에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는 사실상 사심제라는 법조계와 야권의 반발에도 법안 처리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도 공권력 일종인 만큼 내부 통제 장치를 두는 게 당연하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자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건 결국 힘있고 돈 많이 들 뿐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여야의 다음 전선은 이제 대법관 증언법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건데 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독재를 외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들조차 양심의 자유를 탄압받게 되는 나라. 이 땅의 법률은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언법이 내일 통과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됩니다. 국민투표법과 행정통합법도 여야 이견이 커서 필리버스터 전국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 재판소원법 통과로 재판의 단계가 3심에서 사실상 4심으로 늘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기우에 불과한 건지 안동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소송 지옥에 대한 우려는 재판소원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법원에 오가는 횟수가 늘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지출하며 시간적, 물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소자가 소송 지연 수단으로 재판소원을 악용하게 되는 경우 분쟁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처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는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기우로 치부하기만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매년 약 2,500건 수준입니다. 대법원에는 1년에 5만 건이 접수되는데 이 가운데 10%만 재판소원을 제기한다 해도 현재 사건은 3배가 됩니다. 헌법 개정이 없다면 당장은 헌법재판관 9명이 이를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생각은 다릅니다. 초기에는 사건 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해외 사례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재판소원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장은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기관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없어 서로 사건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등 실무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법안은 통과했지만 현장에서 절차와 실무상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사심제라면 최고법원의 지위가 서초동의 대법원에서 종로의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헌재 개소 38년 만에 사법기관들 사이 지각 변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8년 6월 항쟁의 산물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은 큰 파장을 낳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만 한다. 적극적인 위헌 해석보다는 보수적 결정을 반복하며 정권에 거스르지 않는 생활 밀착형 위헌만 선고한다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헌재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커진 영향력만큼 대법원과의 물밑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며 지하혁명 조직 알로 설립으로 인한 내란 음모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봤지만 대법은 무죄를 선고하며 엇갈린 판결을 내놨습니다. 2022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랜 갈등은 입법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되며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법이 재판소원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위헌성은 헌재가 따지기 때문에 헌재가 명실상부한 최고 법원이 되어버릴 거란 전망이 사법부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부동산 거래 매물로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에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지난 1998년부터 소유해오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부동산 매물로 전격 내놨습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거라고 밝힌 당일에 자신의 집을 내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매매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년 실거래가나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등록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 돌아갈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보여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임기 이후 집을 다시 사는 게 더 이익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것 같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판 돈으로 상장 지수 펀드, ETF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며 살고 있지도 않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시세 차익을 노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가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SNS에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며 역사는 실사구시 실천형 정치가의 모범 사례로 기록할 것이고 이제 장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적었습니다. 네, 포르쉐 차량 관련 사건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약물 운전사고에서 주목되는 점은 추락한 차량 안팎에서 프로포폴 등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프로포폴은 개인이 소지하거나 직접 투약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구했는지 공범은 없는지 그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차량에서는 다량의 프로포폴병과 주사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사고 다음 날에도 미처 치우지 못한 약병과 일회용 주사기들이 주변에 뒹굴 정도였는데 일부엔 프로포폴로 추정되는 약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포폴은 수명 내시경 등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로 현행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투약 역시 병원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외부 반출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A씨 같은 일반인은 소지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사용을 했을 때, 취급을 했을 때 바로바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얼마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의무가 있거든요. 오남용할 경우 중독될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2주에서 4주에 한 번 정도 이제 시술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의학적 필요 없이 투여를 할 경우에 거기에 위헌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A씨는 프로포폴을 소지한 건 물론 직접 투약한 건 아닌지도 의심되는 상황. 또 다량의 프로포폴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왜 차에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은 A씨의 프로포폴 입수 경로와 함께 투약한 공범은 없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로 인해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당시 1km가량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청장이 정자동에서 출발해 한 1km 운전했다는 진술을 사고 직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피해자 2명에게서 진단서와 진술서를 제출받아 김 전 청장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객들이 맡긴 금 장신구와 금괴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했던 금은방 업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피해 신고가 이어지며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은 28억 원까지 불어났는데 피해자들은 맡겼던 금품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금은방에서 한 남성이 5만 원권 돈 뭉치를 꺼내 가방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목걸이로 보이는 다른 물건도 서랍에서 챙겨 배낭에 넣고 유유히 떠납니다. 40대 금은방업자 A씨가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과 돈을 챙겨 잠적하는 모습입니다. 피해자들은 잇따라 고소에 나섰고 YTN에도 사건이 보도되면서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구속됐습니다. 그렇게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은 구속영장 신청 때보다 4억 원 늘어 28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사라진 금품의 행방을 알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경찰은 A씨가 돈과 귀금속을 어떻게 했는지 관련 조사 내용은 수사 사안이라며 함구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혹시라도 대응이 늦어 금품을 못 찾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피해복할 수 있는 거랑 이런 결과는 언제 알아볼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라고 하시더니 말을 흐리시기밖에 안 해요. 경찰관님들은. 황당하고 죽고 싶죠. 단체 채팅방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 경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정치 헌금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병기 의원이 이틀째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주로 차남 관련 의혹을 캐물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김 의원 본인과 부인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14시간 넘는 첫 소환 조사가 끝난 뒤 10시간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고요. 그리고 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자리를 갖다가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어떤 점에? 경찰은 첫 소환 조사에서는 김 의원 차남 관련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차남을 숭실대에 부정하게 편입시켰는지 빗썸에 취업을 청탁했는지 캐물었습니다. 경찰은 특히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국회의원의 업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따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 의원은 빗썸의 차남의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경쟁사인 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니 해도 특정 거래소의 그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틀째 조사에서 경찰은 본격적으로 김 의원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부터 쿠팡 5천 의혹, 대한항공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아내 이모 씨는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 모두를 조사한다는 계획인데 충분하지 않으면 김 의원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달 넘게 사전 준비를 해온 경찰이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입증할지 이후 신병 확보에도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해당 자산은 법정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동결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인물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측근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명 배우의 이름을 내세워 3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러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코인 유출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사실을 4년이 지나서야 파악한 경찰은 뒤늦게 추적에 나서 최근 피의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당초 내부 소행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YTN 취재 결과 이들은 유명 배우를 내세운 3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퀸비코인 대표와 실제 운영자 이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헌금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입니다. 이들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가 시작됐는데 당시 검찰이 실운영자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이후 전 씨 집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 원이 발견됐고 통일교회 김건희 씨에 대한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청탁 의혹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전 씨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자리에 함께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 씨 등 두 사람은 2021년 강남서가 수사하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 이후 경찰이 제3조로부터 비트코인을 이미 제출받자 이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됐는데 강남서는 보안성 높은 경찰 전자지갑이 아닌 이 씨와 대표가 제공한 전자지갑을 사용했고 이를 악용한 이들은 복구 코드를 활용해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표는 경영난 때문에 범행했고 훔친 코인은 모두 현금화해 써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언론은 비트코인을 해커가 유출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피의자가 수사망을 피하려 허위 제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목사는 재판에서 자신은 사건이 벌어진 새벽 3시에 자고 있었고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교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전 씨가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법원 침입과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를 교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폭동을 교사했다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재검토하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 낮 1시부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향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걸 보면 이 대표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전 씨는 경찰 출석에 앞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하는 사람에 대해 일반론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이 대표 명예훼손 같은 악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직 소방관, 경찰관 모독 논란에 휩싸인 OTT 예능 운명전쟁 49 제작진이 문제 부분을 재편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제작진이 의견을 수용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예능 운명전쟁 49는 이른바 운명술사 49인이 경쟁하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사인 맞히기가 논란이 됐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 소방관과 순직 경찰관이 왜 숨졌는지 추정하고 패널들이 반응한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제작진은 고인 모독 논란에 거듭 사과 의사를 전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과 소방노조, 경찰 직장협의회는 물론 경찰청까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습니다. 운명전쟁 49 제작진은 결국 문제가 된 부분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말씀을 경청해왔고 그 뜻을 받아들여 재편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의 부족과 불찰로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소방, 경찰, 시청자들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린다며 제작 과정을 정비하겠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고 김철홍 소방관 유족은 YTN에 제작진이 유족 측 의견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고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은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섰지만 타인의 죽음을 예능에서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은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예능 PD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PD인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자리 이후 장소 이동과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변호를 맡는 이은희 변호사는 SNS를 통해 뒤늦게나마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3.1절을 맞아 독립정신을 조명하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 독립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다음 달 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누리집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행사 계획서, 대통령 육성, 사진과 영상 등입니다.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의 자격과 선발 비율을 명확히 수정해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중학교 소재지 자격을 종전의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강화하고 중학교 자격 적용 시기도 2027학년도로 앞당겼습니다. 또 지역의사 전형 적용 대상 대학의 선발 비율을 위임하되 의대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뽑도록 하한선을 명시했습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 축구 열기를 더해줄 프로축구 K리그가 내일 시작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에 대전이 도전장을 내밀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이정효 감독이 부임한 수원 삼성의 1부 리그 승격 여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의 전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기존의 티아고, 콤파뇨 외에 안양에서 뛰던 모따까지 영입했는데 모따는 슈퍼컵부터 골을 넣으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전북을 견제할 후보 1순위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꼽힙니다. 최전방 주민규가 건재하고
울산에서 뛰던 루빅송과 검은상을 영입하며 우승 DNA까지 주입했습니다. 다른 구단 감독과 선수들은 우승 후보로 대부분 대전과 전북을 꼽았습니다. 특히 저희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전북이나 대전을 꼭 이겨보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각 구단은 무제한으로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는 1부 리그 5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외국인 골키퍼 영입도 28년 만에 가능해집니다. 2부 리그 팀 창단이 늘어나면서 내년 시즌 1부 리그는 12팀에서 14개 팀으로 늘어납니다. 때문에 올해 2부 리그에서 최소 3팀, 최대 4팀까지 1부 리그로 올라갑니다. 승격의 문이 넓어진 2부 리그에서는 이종효 감독이 부임한 수원 삼성의 행보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평정심을 가지고 똑같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축구를 이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리그에서는 울산과 강원, 인천과 서울의 경인 더비가 시즌 개막을 알리고 2부 리그 수원 삼성은 서울 이랜드와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정관장을 꺾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홈경기에서 20점을 올린 모마의 활약을 앞세워 정관장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서는 선두 대한항공이 최하위 삼성화재를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중국의 왕싱하오 구단을 꺾고 종합전적 2승 1패로 제1회 신한은행 세계기선전 정상에 올랐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결승 3국에서 우변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뒤 줄곧 우세한 형세를 지켰고 230수 만에 100불 거뒀습니다. 유해진, 박지훈 주연의 사극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몰이가 계속되면서 700만 고지를 넘었습니다.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오늘 저녁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분간 경쟁작으로 분류될 만한 신작 개봉이 없는 데다 3.1절 대체 휴일까지 끼어 있어서 흥행 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열애설을 인정한 배우 변요한과 소녀시대 출신의 배우 티파니 영이 오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변요한의 소속사 팀오프는 두 사람이 큰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팬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와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향후 가족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예배 형식의 간소한 결혼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자 3.1절 연휴의 첫날인 내일은 조금 일찍 시작된 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7도로 오늘보다도 높아지면서 포근함이 감돌겠고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날이 꽤 쌀쌀한 만큼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는 무척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이는 가운데 특히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0도, 부산 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7도, 대구 1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영동에 비가 조금 오겠고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후 3.1절에는 대체로 하늘만 흐리겠지만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